솔직히 대국민 꼭 밝혀야 되는 그런 루머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혹시 대한민국 남성들 평균 크기 혹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작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진짜? 뭐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신가? 야. 왜요? 네, 맞습니다. 왜요? 왜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우리 김상중 씨처럼 그 말에 공감 안 하시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작다. 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99년도에 모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때 20대 남성 그 음경 크기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을 해외에다 싣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논문에는 123명을 조사를 했는데 성기를 잡아 늘린 크기가 있거든요. 그 크기도 재고 실제로 발기를 시켰을 때 길이도 재고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그 이제 후속 논문을 적을 때 그냥 발기 길이는 빼고 그냥 이거 잡아 늘린 길이만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만 실리게 되었는데 영어로 실린 논문이니까 외국에서 이제 인용을 할 때는 그 논문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 인용이 된 거죠. 졸지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기가 발기 후에도 9.6cm. 한술 잘못 떠가지고 또 이게 거꾸로 읽은 거예요, 누가. 6.9cm. 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6.9cm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안 돼,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크기는 제가 조사를 해도 그렇고 다른 문헌을 찾아봐도 한 13cm 정도이고요. 세계에서 작은 편이 절대로 안 해요. 사실 뭐 전립선 같은 질환이라든가 뭐 요로 결석 이런 경우에는 통증도 수반되고 불편하잖아요. 소변도 안 나오고 하니까. 빨리빨리 병원을 찾기 때문에 비교적 좀 치료가 돼. 근데 조루, 지루, 발기부전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 3초인데 이 친구는 30초야.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뜨끔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마 3초겠어요, 근데 성기능 장애라든가 이 성병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워서 잘 숨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좀 딴소리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딴자마자 저 조루병 왔습니다. 저 발기부전이에요. 이렇게 말 잘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젊을 때는 참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면서 또 자기 주변 얘기해. 아는 의사 있는 얘기하고 딴소리 막 해. 그러면 제가 그 민망하지 않게끔 딱 어느 적절한 시기에 발기인지 조류인지 딱 찌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미국계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성기능에 문제 생겼다. 그럼 너 치료받겠어? 하니까 전 세계 평균이 한 18.8% 한 2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된대요. 다 숨기는 거죠. 민망하게 뭘 그래 나이 들면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숨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초록창에 검색만 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 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속설들, 말도 안 되는 속설들이 부풀어지면서 아마 비뇨학과만큼 속설이 많은 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루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 과추를 탄산수에 담그고 있는데요. 에? 어디?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막 그 회자됐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뭔 소리냐니까. 아니 탄산수를 먹어야지 그걸 과추 왜 담그냐니까. 처음에는 한 30초 담그다가 나중에 한 2, 3분 담그고 버텼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뭐 조루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진짜 유언장에 여보 나 죽을 때 양지 바른 곳에 시원한 탄산수랑 같이 묻어줘. 저승에서는 내가 탄산수 담그고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짜.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탄산수 제가 그리 좋아했는데 못 먹는단 말이죠. 기분 나빠. 진짜.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그 이태리 타월 그 막 문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예민한 기두 부분을 막 문질러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이 반신욕도 아니고 뜨거운 데 담궜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심지어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 그 여름에 그 백사장 보면 모래 엄청 뜨겁잖아요 보면. 네. 정말. 철사장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철사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철사장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집에 가서 탄산수 담그시면 안 돼 진짜.
특히 정력 얘기만 나오면 이토록 속설 얘기가 많은 게 없을 텐데 혹시 주변에서 들은 뭐 정력 같은데 관련된 요즘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은 그 탈모에 대해서도 탈모.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네네. 이제 탈모 약들을 많이 네네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모 약이 네. 굉장히 그 남자들의 정력에 안 좋다.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맞아, 지금 들어봤다.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김상주 씨는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네요, 진짜.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야. 머리칼. 카리스마, 네. 네. 탈모 치료제는 그 남성 호르몬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덜 빠지는 역할하고, 근데 그 부작용이 성욕을 떨어뜨리고, 발기력도 떨어뜨리고, 정자의 약간 양도 떨어뜨리고, 약간 부작용이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영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또 이 약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대부분 너 약 끊을래, 성욕을 포기하려 하면 젊은 분들이 뭘 포기할 것 같아요? 약을 야. 포기하죠. 아니라니까. 전부 다 성욕을 포기해, 전부 다. 아 진짜요? 진짜요? 머리가 없으면 못 만나잖아, 여자를. 아, 일단 있어야 만나니까. 그래서 일단 만날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얘는 버티고 만나고 친해지면 약을 서서히 끊는 거죠, 이렇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살쪘을 때 까추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을까요? 몸에 묻힌다는 생각을 묻힌다. 맞는 말이죠, 이게. 일단 뭐 남자 얘기는 살이 찌면 성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거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소화비만 오지 않게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2세 이럴 때 이제 2차 성징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소리도 막 굵어지고 까추도 막 갑자기 막 커진단 말이에요. 막 고환도 막 커지고 하는데 그때 엄청 비만이야. 그러면 이게 살은 여성 호르몬이 주로 관계를 하고 근육은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 살이잖아요, 살. 여성 호르몬이 좀 득세하고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고환도 크게 하고 과추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중요한 시기 다 놓쳐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인 돼가지고는 이미 안 돼. 그래서 음경외소증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화비만이 있거든요. 비만은 또 비단 그 어린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체형이라는 게 단순히 막 덩치만 커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지방, 전체 지방에 비해서 체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과추는 솔직하게 다른 장기랑 약간 들려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과추 커질 것 같으면 어우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박지우지. 그럼 남자들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과추는 해면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에다가 얇은 백막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근막, 심재근막, 표층근막, 피부 등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쌓여 있고 지방 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쪄봐야 해면체는 살이 안 쪄. 그래서 살이 찌면 치골이라든가 주변 조직이 살이 막 늘어나니까 과추가 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추가 되게 작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이 많으면 성관계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이 너무 많으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이 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과추 자체를 크게 해야 되는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다면 평소에 살이 안 찌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 진짜. 아니 사정을 많이 하면은 네네. 그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 사장 말하는가? 여보 용돈 좀 올려줘. 그 사장. 아니요. 제발 저 오늘 늦게 들어갈게. 아니. 까앞에 말했던 게 예. 이게 팍 이거. 아 그 사정. 아 근데 진짜 그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정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을 거다. 네, 들어봤어요, 그거는. 들어보셨어요? 네네. 아, 이전에 그 중국의 황제한테 방중술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을 엮은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죠? 아마 소녀경. 그래서 이렇게 사정을 하지 않아야 장생할 수 있다 하면서 저비불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연 정액을 너무 많이 배출하면 정말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인가? 정액을 아껴야 된다는 거는 비뇨약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기계에도 기름 쳐놔야 되지. 그거 너무 안 쓰면 못 쓰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이렇게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액도 배출하고 해야지 우리 몸 생리상 너무 안 쓰다 보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도 사정을 좀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그 참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배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 크기하고 네네네. 성기 크기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많이 들어봤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코가 크면 오. 스트롱맨이다. 같이 크다. 크기도 클 클 것이다. 우리 예전에 고전 심청전 보면 뺑덕어범 아시잖아요, 그분. 그분이 막 코가 큰 총각만 있으면 그렇게 막 떡을 사줬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가 큰 총각이 정력도 좋고 그것도 막
되게 크고 그래서 옛날부터 큰 코가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심벌인데 그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그 이제 한 7,000명 이상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싱싱한 과축을 봤잖아요 제가 그 얘를 땡겨도 보고 막 느려도 보고 하면서 길이도 재보고 물론 이렇게 동의서 다 받고 가랗게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이 가 데이터 발표가 나온 거죠 한 6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코 크기랑 약간 관계가 있어요 보면 이게 왜 이 연걸 왜 했냐면 코 좀 그만 만지시고 그게. 근데 약간 아니 코 수술하면 코만 크지 이게 왜 커져 갑자기 코 수술하면 이게 막 가지고 커지고 있어 이렇게 아니, 머릿속에 하는 건데 들렸네요. 저는 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 순간 네.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네. 이 얘기가 그 범상한 표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큰코 혹시- 다친다. 예, 큰 코 다친다. 왜 하필 큰 코 다친다? 다치면 이것도 다치는 게 예. 아, 코가 휘면 꽈추가 인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막 싸우다가 코한테 빡 맞아서 코가 빡 휘면 꽈추까지 빡 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두 개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할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국내에서 그 음경 크기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보면 2009년도 논문인데 그 우리 손을 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짧다 손 들어봐요 남자 중에 여자 말고 좀 아니 검지가 짧다 약지보다 검지가 짧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짧다 손 들어 많이 짧다 이분도 많이 짧네 많이 짧나 비슷하네 보니까 왜 두 번째가 더 긴데? 나는 이게 짧아. 결론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이게 차이가 심할수록 이 꽈추가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 아, 저는 여기 이분은 이게 더 긴데? 네 이쪽이 두 길어요. 번째가 아이고 어쩌나 이거. 아이고. 아니 내일 병원에 가면 돼요. 예, 재밌어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와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 길이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력에 좋은 음식은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얼마 전에 진짜 제가 김원효 씨하고 제가 술 한잔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장어꼬리만 그리 드시더라고 진짜. 근데 남성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네. 뭐 마늘, 부추, 뭐 장어 많은데 뭐 모든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면 다 좋은 거죠. 근데 혹시 럭키 씨는 인도에서 이렇게 뭐 특히 뭐 정력에 좋은 그런 음식 있나요? 대표적으로 하면은 네, 실라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라지드. 신라지도 안 들어봤는데. 실라지드가 북쪽 히말라야 쪽 근처에서 나오는 약초예요. 네, 저도 필요가 없어서 먹어보지 않지만 들어보기만 했어요. 받아 적어 놓으세요 여기. 네. 괜찮네요. 근데 비뇨약계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은 늑대 사과라고 불리는 건데 바로 토마토. 토마토 좋다고. 토마토의 그 붉은 색소 성분이 라이코펜인데 얘가 되게 좋아 보면. 그래서 전립선을 강하게 하고 여성분도 유방암에 예방 효과 있다고 하거든요. 암 예방에 이제 특이한 그러니까 특효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토마토 이게 좋아한다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 15개 정도에서 한 20알 정도 이렇게 방울토마토라도 찝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막 황당하게 만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죠. 보통 확대라든가 자위에서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병원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관념이 좀 약간 잘못된 분들도 많고 물론 확대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속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저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으로 적은 거거든요, 논문. 뭐야? 뭐예요 그게? 엑스를 찍었는데 이게 쇳덩어리 같은 게 2개 들어있어요, 2개.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쇠막대 자석. 오른쪽도 예. 그러니까 요게 2개가 이렇게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개만 넣고 빨리 병원에 온 거고요. 어떻게 넣었지? 그러니까 요도로에서 깊은 요도로에서 잡아 넣는 게 더 신기해. 전립선도 통과해야 되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없지만 자석이 48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경우냐면 자석을 넣고 요도에 넣고 자위를 한 거예요, 자위를.
그러니까 그런 자위가 좋았나 봐 자기가. 그래 안에 넣고 막 하다가 약간 좀 깊게 들어갔거든. 안 빠져나오는 거야. 자석을 한 개 더 넣었어. 이걸 붙여서 나오려고. 나오겠어 이렇게. 안 나오죠. 같이 들어갔지. 48개까지 넣어서 뽑아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하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온 거죠. 이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해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별별 사람 많아. 전선을 난 잡아넣었는데 방광 안에 전선이 말려가지고 한 2, 3m 되는 전선이 들어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변명하는 게 무조건 똑같아.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넣었대.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이런 친구들 오면 술 먹고 친구 넣었죠 하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질러한다. 굳이 들을 필요 없단 말이야.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도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거. 바세린. 네네, 바세린 바르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상처 치료에 후머시기 있잖아. 마머시기. 그런 거 녹여가지고 이게 액체 성질 있을 때 걔를 주사기 해가지고 이 꽈추 안에 잡아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99% 100% 나중에 병원 와가지고 음경에 있는 살 다 도려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과 껍질째 계속 베어 먹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중간만 쏙 남고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꽈추 기도만 달려있고 밑에 이렇게 생선뼈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런 잘못된 그 자극을 쫓는 분들은 결국에는 병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자기 꽈추도 보잖아요. 이렇게 오줌 누면서도. 그러면서 저 약간 어린 애들이라든가 청소년 아니 특히 애들 말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보면. 그래서 주변에 잘 봐줘야 되는데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또 알아야 되는 이제 비뇨기 응급 있습니다 보면. 이게 보통 주 양육자가 엄마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얘가 뭘 요구를 하는지 애가 막 울기만 울고 잘 몰라. 그래 이런 아들 둔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면 그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히틀러는 한 개를 가지고 있고 괴링은 2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작았던 것은 무엇일까? 내용이 꼭 수수께끼 같잖아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고아? 맞습니다. 정답은 고안이에요, 고안. 히틀러의 고안이 하나뿐이었대요. 되게 놀랍죠? 이 내용은 독일의 역사 교수가 그 이전에 히틀러가 1923년 미넨에서 맥주올 폭동이 실패하고 아마 이게 구속됐나 봐. 그때 교도소에서 받은 신체 검사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자는 매우 건강하다. 하지만 잠복관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잠복관은 태어나기 전에 고환이 이제 음낭 속으로 완전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음낭 알죠 주머니. 그래 2개가 쏙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상태에서든 음낭까지 다 못 내려오고 이 복강이든 통로든 거의 입구든 걸려 있는 게 잠복관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게 애기들 태어나면 만져보잖아요 보면. 하나가 없어. 만져도 보다 보면 약간 위에 걸린 경우도 있고 이게 사타구니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복강 안에 심지어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체중으로 태어나면 이런 또 잠복관이 또 흔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고환이 안 보여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기다리면 자동으로 내려와.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보면. 옛날 분들은 아이고 크면 다 나온다 생긴다는데 그게 갑자기 왜 생겨?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18개월 안에는 무조건 치료를 받고 다시 밑에 당겨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또 고환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재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네. 태산봉알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산봉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그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 네네네. 그게 그런 케이스죠. 경우였죠. 하나가 좀 덜 내려와가지고 못 자라고 한 놈은 얘 때문에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 더 커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남자가 바지 꽉 끼는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안 같아요? 되죠. 바지 남자는 벗기는 거 선선하게 이렇게 네. 습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여자들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하체를 시원하게 해주면 좋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습진 걸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 만드는 세포가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따뜻하면 안 만들어요, 얘들이. 시원해야 만들기 때문에 주변보다 한 1.5도에서 한 2도씨 정도 낮아야지 얘들이 왕성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낭에 정상적으로 위치해야만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복고환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 복관이 있으면 이 안에서 이게 고환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까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잠복관 경우도 수술로 치료 100%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개월 이전 시기 놓치지 말고 무조건 하시라. 그리고 고환염증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밤중에 애가 아파서 울고 막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울기만 우는데 보니까 고환이 한쪽 빨갛게 부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르면 아이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해열제 먹이고 버티다 보면 고환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고환이 스스로 꼬여가지고 혈관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스스로 죽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고환 잘라내야 돼. 아유. 근데 제가 뭐 이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부분 꼬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 비슷하게. 그러면 내가 이게 애 머리를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꽈추를 보면서 불알을 딱 잡잖아 이렇게.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을 넘기는 방향. 이렇게 돌리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면 더 꼬이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 방향으로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꼭 엄마한테만 육아를 다 맡기지 말고 아빠들이 또 아들이 있으면 이게 또 집중적으로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그 우리 전립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방광이 위에 있고 전립선이 밑에 있는데 전립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다녀봤어요. 이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전립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제 빈뇨 네. 자주 하고 또 소뇨, 그러니까 양이 작다. 예. 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야뇨하고 김박뇨더라고요. 김박뇨. 아.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한 그 자기 3시간 전에는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가급적 음료를 안 마시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자면서 소변이 마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이게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또 이게 크기는 좀 상이하지만 그 전립선이 크면 소변 보는 게 힘드니까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전립선이 대략 크기는 한 20g 정도. 우리 밤이죠, 밤. 우리 가을에 밤 많이 먹잖아요, 밤. 네네. 밤 딱 크기야, 밤 크기. 근데 30, 40대부터는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계속 커지고 50대, 60대 되면 50% 이상에서는 비대져 있어요, 이미. 다 커져 있는데 그 증상이 심하다, 안 심하다,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정상인의 뭐 한두 배 커져도 비대증이고 5배, 심지어는 저는 한 10배, 15배가 커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뚱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여자분들은 요도가 바로 연결돼가지고 한 4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소변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는 바깥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보면. 길도 길어. 근데 거기 굳이 또 중간에 전립선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 얘 위에 제가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전립선이고, 그럼 얘가 커지면 밖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오줌길 안으로도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염증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증이랑 관계없고 얘들이 이제 뚱뚱하게 살이 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길이 저만큼 좁아져 있으니까 그 소변도 양이 작고 잔뇨감도 남고. 남아있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도 후련치도 않고 예,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전립선이 옆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방광 쪽으로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광 쪽으로 계속 막 들이대. 그럼 방광이 자극되니까 소변이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요도를 눌러가지고 예.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할 때는 약으로 치료가 되는데 심하면 수술해야 되고. 요 밑에 근육처럼 생겼죠, 여기에. 네네. 요게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관략근. 오줌 참을 때 힘 주면 얘를 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그 요실금 생긴 데 있잖아요. 요걸 자르다 보면 요 근육이 약간 다칠 수 있거든. 자르다 보면. 그래서 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삶의 질은 너무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게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렸다고 폐암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2014년 바이칼로에서 발견된 4,500년 전에 죽은 남자 유골인데요. 연구 결과 이 유골은 한 35세에서 한 45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근데 역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으로 죽은 인간 유골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과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전립선. 자,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머리뼈까지 암세포가 다 발견된 거예요. 이분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통증이 심해가지고 돌아가셨을 건데, 근데 이 유골에 발견된 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도 익숙한 병이 암이잖아요, 보면. 근데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죽음에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또 이뿐만 아니고 2200년 된 이집트 미라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전립선암으로 이렇게 추정되었거든요. 아니 근데 전립선 암인데 유골 머리에 암이 있어요? 전립선암이 전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뼈예요, 뼈. 그래서 이전에 그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뼈가 부러져서 왔어요, 이렇게 응급실로. 이 전립선암이 이 뼈로 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약할 거 아니에요. 툭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미.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말기 전립선암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뼈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 두 유골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부족장 아니면 왕으로 추정되는데 왜일까요, 과연? 전립선암은 그 흔히 우리가 황제암, VIP암이라고 해가지고 불리는데 실제로 우리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 야키히토 일본 왕,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 로버트 드니로 배우 같은 분들도 전립선암으로 투병하셨거나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왕이나 대통령, 유명인사들이 전립선암에 잘 걸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잘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화된 식생활 되면서 전립선암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설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오래 살고 또 오래 살면 전립선암이 많이 노출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4,500년 전에 35살, 45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수인 거죠, 솔직하게. 다른 남들은 5년 생존율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전립선암은 10년 이상 보통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면 그 이유는 전립선암 자체의 암세포가 증식이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부검을 해서 보면 한 14%까지 전립선암이 같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자료는 그 미국에서 암 발생 통계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이 1등이에요. 우와. 사망은 2등이고. 어머머. 그만큼 전립선암은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심각한 병이에요. 최근 우리 국내 남성 암 발생률도 5위 안에 몇 건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 후유증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전립선암이 이 부작용이 있느냐, 그 자체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수술하게 되면 일부분에서 발기부전, 요실금,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우리 정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정액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있거든요. 같이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신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나는 이미 뭐 아기는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마지막에 그 팍 발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잠시. 나 이쪽 쳐다고 얘기해야겠다. 아니 그 보는 만족이 크단 말 솔직하게 아니 남자들이 이게 공감하잖아요. 이게 저만 쓰레기 만들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게 안 나가. 드라이 이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울컥울컥 하는데 전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휴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게 대신, 예. 발사가 안 되면 몸 안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 아니요, 그 만드는 기관이 없어졌다니까.
장기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냥 느낌만 나고 대신 그 느낌은 느낌 나나. 그 느낌이 이렇게 절정 으악해서 팍 했을 때 걔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되게 속상하겠네요. 그게 너무 싫지만 일단은 수술 암이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재밌는 또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전립선 질환이 태어난 달에 또 영향을 또 미친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태어난다? 우리 혹시 몇 월 달에 태어나셨나요? 저는 8월생입니다. 아, 저는 12월이요. 저는 12월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립선이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친한 사람 남편이라든가 남편은 12월이요. 똑같아요. 우리 그럼 김원효 씨는 7월생. 7월 여름이네요, 그러면. 예. 저 6월생. 그러니까 6월이면 7월이면 어차피 더울 때고 몇 월생이세요? 저는 이제 음력 6월 17일이거든요. 양력으로 합시다. 다 양력으로 하는데 갑자기 또 계산하기 아니, 우리 힘들게. 아버지가 이게 그 늦게 하시는 바람에 주민등록상으로는 8월 1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어차피 더울 때 태어나셨네요. 추울 때 태어나신 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신 분 중에서는 나르샤님 남편분. 왜요? 여름에 태어난 남성보다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전립선이 좀 더 크고 그다음 전립선 암이 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 조사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임신 초기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 모체의 멜라토닌 양이 적어지고 태아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태아에 증가된 호르몬이 나중에 중년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 암 같은 그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약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여름에 태어났고 겨울에 태어났고 안심할 건 아니지만 겨울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섹스. 그러니까 섹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함을 반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섹스가 굉장히 딱 쾌락적인 측면, 자유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섹스는 생물학적인 측면, 또 사회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의 측면, 또 책임의 측면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성에 대한 포럼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20, 30대들에게 물었어요. 성에 대해서 가장 지식을 많이 얻는 곳은 어디인가요? 1위가 어디였냐면 인터넷이었고요. 2위가 형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했죠. 그 회사에서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요. 보통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데 지인 혹은 동료, 친구가 나오지만 형이라는 특정 집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다 형들에게 전수되나 보다면서 번외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체가 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가치관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쾌락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결여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킨십, 어떤 섹스를 나는 어디까지 원하는가. 우리가 2월 달에는 섹스를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엔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튼 사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계속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섹스를 한번 텄다고 해서 계속 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어디까지 우리는 협의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맨정신에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12시에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까? 언제?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나는 글쎄 섹스는 좀 그래. 별로야. 라고 만약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유하거나 막 설득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폭력? 그렇죠.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데이트 관계 안에서는 성적인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지 않은 자의 자기 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부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임을 원하는 방식이죠. 섹스를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피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콘돔 있니? 없는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2개 준비했어.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콘돔을 만약에 쓰기 쉽지 않으면 그러면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원래는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임은 각자 하는 게 맞아요. 너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 왜냐면 100% 안전한 피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임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성적 취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 대화예요. 근데 잘 얘기 못하게 되죠. 근데 왜 일이 안 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인데요. 조신한 여자. 그쵸? 그 다음에 뭐랄까 든든한 남자, 든든한 장남, 그 다음에 살림 미천인 큰딸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 조신한 여자라는 지배적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우치에 콘돔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걸 어떻게 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배적 이미지가 꽉 박혀 있는 거죠. 강연에 앞서서 연애 능력 평가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영희가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철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거 한번 연기를 좀 한번 해보실까요? 떨린다. 연기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볼게요. 따르르르르렁. 철순이 내 남친. 여보세요. 말해. 영희야 지금 저기 어디야? 나 운동하러 왔지. 나는 지금 저 헬스장 앞에 왔는데. 나 다니는 헬스장? 여기? 그럼 운동 시작했어? 운동. 그치, 지금 딱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근데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좀 잠깐 어머. 내려올 수 있어? 지금 이때 영희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좋은 답변의 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연기를 좀 했습니다. 해야 될 것 제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왔다면 저는 일단은 그러면 일단 올라와. 왔으니까 올라와서 내가 운동 마칠 때까지 기다려. 나 운동하는 거 좀 보면서 기다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네 맘대로 온 거니까 마칠 때까지. 그렇죠? 네. 일단 올라와서 같이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같이 운동. 그리고 나 오늘 운동복 장난 아니야. 라고 하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나갈 것 같아요. 일단 나가서 네, 저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내가 사정을 얘기하겠죠? 지금 방금 와서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디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려주면 내가 빨리 끝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러 갈 것 같은데 이제 쌩얼이 싫으신 분들은 보통 운동할 때 쌩얼로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하고요. 그래요? 쌩얼이니까 돌아가라고 말을 해야지 이제 더 이상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준비 안 돼서 돌아가. 네, 이렇게. 뭐 완전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네 분의 답변 중에는 나은 씨 답변. 네. 어쨌든 왔는데 누구 마음대로 네 시간이 네 시간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 너무 냉정한 거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이 뭐 필요해 내 인생에 막 이러면서 사랑이 최고다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리감 없이 막 확확 이렇게 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거리감을 조절하면서도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지금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딱 그래도 30분만 하고 갈 테니까 여기 앞에 카페에서 좀 기다려 줄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거리감도 조절하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철수는 간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내일이 없을 것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깜빡하고 친구 영희를 잊어버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영희에게 온 연락이 수십 통이 됐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무조건 완전 잘못했다고 미안해. 빈다. 네. 나르샤 씨는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 네가 왜 화났는지는 알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더 불씨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무조건 미안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과도 필요한데 사과도 있고 진짜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남자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요새 또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사과하는 모션에 그런 영상을 좀 애교스럽게 풀릴 때까지 계속 보내면 좀 풀리시지 않을까. 그때는 그냥 화가 난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너도 연락을 끊어 그러면 너도 잘 아니면 뭐 옛날 걸 끄집어넣어 그냥 너가 연락 안 됐던 중 내가 얘기해 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일단 이 사건만 가지고 너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거. 그다음에 이제 사과할 때는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보통 게 나오잖아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게 이제 보통 다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무엇이 미안해가 되게 중요하겠죠. 답변을 안 해서 화나고 기다리게 하는 거 너무 미안해. 이렇게. 자, 여러분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딱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세요? 만약에 강성진 씨가 이분들의 선배라고 딱 가정을 하고 우리 나르샤 씨랑 이제 고나은 씨랑 김동완 씨 선배라고 가정을 하고 밥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야, 내가 쏠게 이제 이랬어요. 네. 그런데 저 좋아하죠. 네. 약속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어요. 다 출발했어요. 갑자기 야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다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못 갈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취소 전화를 받을지 우리 한 명씩 한번 그게 해볼까요? 제가 선배인데 밥을 취소하는 상황이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자기가 막 먹자고 막 시간 꼭 예. 빼라고 막 이래서 막 악역이네요. 네, 시간도 옮기고 막 이랬어요. 막 운동도 막 취소하고 막. 그래요? 네. 예. 저한테 먼저 연락.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출발했어요. 그래. 네. 난 나르샤. 네, 야, 네. 그 있잖아. 우리 식사 네. 약속했던 거 말이야. 했죠. 내가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거 네. 갑자기 취소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장난하지 마요. 아니야. 이거 진짜로. 웃을까봐 모범 택시 탔어요. 지금 차도 안 잡혀가지고. 그래? 장난하지 마요. 금방 그러면- 갈게요. 네네. 야, 루시아야. 네네. 예, 말씀하세요. 있잖아, 예, 그거. 엘리베이터예요? 여보세요? 어? 예. 말씀하세요. 일단 잠깐만, 내가 내가 네. 다시 한번 스케줄 체크하고선 다시 전화할게.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일단 전화할게. 이렇게. 네,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루시아야. 내가 저- 나은이하고도 저 약속을 했는데. 저 루시아 아니고 그거 나은이에요. 내가 자, 루시아야. 네가 나은이한테 대신 좀 전화해 줄래? 내가 지금 무슨 일?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세요? 선생님. 나은이구나. 선생님 그래. 어디세요? 저 지금 출발했는데요. 그래? 네, 지금 야. 지하철 탔어요. 어디세요? 나 있잖아. 야, 나 차분하게 잘 들어. 네? 내가 말이야 지금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 약속을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선배님. 저 어느 선배님이 고기 사준다고 해서 막 어제부터 굶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선생님 그러면 다음번엔 소고기 사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소고기 3근 사줄게. 진짜죠? 진짜 미안하다 나은아. 다음에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네, 알겠습니다. 동환 씨. 야 동환아. 네 선배님. 야, 동원아. 안 그래도 지금 고기 미리 구워서 요즘 바로 딱 드시라고 다 미리 구워놨습니다 지금. 야 굽고 있네? 네네네.
근데 왜 야, 먹고 있어. 근데 왜 있잖아. 아무도 안 오시는 것? 동환아, 네. 진짜 미안해. 내가 네네네. 갑자기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 네. 거기 못 갈 것 같아. 일단 그 굽고 있는 고기는 좀 네. 먹고 내가 계산은 따로 내가 가게 가서 할게. 그 먹고 너 부족한 거 있으면 너 좀 포장해서 가라. 미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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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래도 나르샤 씨랑 나은 씨는 이렇게 약간은 기분 나쁜 티를 조금은 냈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동환 씨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침묵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우리 보통 다 이런 범주예요. 이렇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보통 침묵하거나 아니면 뒷담화하는 거죠. 네, 그러실 수 있죠. 진짜 웃기지 않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일, 감정 이런 거 생겼을 때 적절하게 의사 표현하는 거 우리 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데 말을 못하지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언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의 언어예요.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 음주 가무 좀 하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 아버지들 한창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면 음주를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온 아버지께서 보통 이렇게 얌전히 주무시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보통은 이렇게 엘사 돼가지고 집을 다 얼려버리거나 자는 여러분 막 계속 깨우죠. 일어나. 아빠 누구 때문에 이래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깨우고 그러다가 또 엄마랑 뭐 싸우고 이러면서 하여튼 막 굉장히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날은 보통은 이제 일찍 들어가서 이제 자죠. 근데 굉장히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가슴이 약간 쿵쾅거리고 혹시 많이 크게 싸우면 어떡하지 무섭다 이러면서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요. 눈치를 보면서 밥을 좀 더 빨리 먹고 평소보다 약 8분 정도 일찍 등교하게 돼요. 자, 혹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컴플레인 해보신 분 있어요? 아버지, 술 좀 깨셨어요? 와, 어젯밤에는 인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양육과 음주에 대한 태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된 것 같고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오늘부터는 바로 그쪽으로 귀가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머니는 저희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입장에서 정리되시면은 얘기하고 협의되면 다시 동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적절한 어떤 대우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바로 얘기할 상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안전한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이중 언어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식한다고 하더니 한 새벽 5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걱정, 그렇죠? 외로움, 분노, 배신감, 살기 뭐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침 5시에 들어오는 아빠에게 엄마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별로 없어요. 엄마 뭐라 표현?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신가? 아유, 난 죽은 줄 알았어.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랬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엄청 세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 감정을 알까요? 그 감정 알 수 없어요. 아빠 어떻게 느끼죠? 무섭다 혹은 세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우리들을 조심시키죠. 너도 조심해. 너네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하는 거를 담백하게 말하는 방식은 많이 잊어버렸고요. 좀 약간 돌려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알아들어 주길 바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그 부정적인 소통 자체가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철수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연히 아는 다른 영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딱 나왔어요. 영희가. 그러면 갓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영희의 머리는 어떤가요? 예뻐. 그쵸? 엄청 찰랑거리고 예쁘죠? 돈을 먹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찰랑거려요. 그러면 오빠가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우리도 야 파마 너무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여기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영희는 가고 나랑 이제 철수가 남아요. 그런데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밥 먹고 차 마실 때 철수가 물어보죠. 왜 그래?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진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속에 넣어두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가스 차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5시쯤 되면 진짜로 약간 몸살 올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일찍 가자. 그럼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철수가 데려다 줘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철수야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트 보내요.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배가 안 들어가고 힘줘도 안 들어가고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합쳐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계란 사기지, 계란 사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밤새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 지적했던 거 다 생각나요. 아주 또렷하게. 앞머리 잘라봐 혹은 자르지 마. 그 치마 입지 마 혹은 입어봐. 나는 통통한 게 좋아. 그런데 딱 2kg만 어떻게 감량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 상대를 공격할 총알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철수한테 전화가 오죠. 영희야 잘 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왜? 몸이 계속 안 좋아? 말해. 아니라고. 이러고 끊어요. 자, 우리 잠깐 밤새 철수의 컨디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철수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데이트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약간 학교 갔는데 약간 강의 휴강된 느낌?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느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희를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가 일찍 끝난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희열이죠. 그죠? 네,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보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촉.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쎄한 느낌. 그래서 전화를 끊죠. 아주 잠깐 패닉에 빠져요. 뭐지? 카톡을 봐요. 카톡 마지막은 뭐죠? 사랑한대요. 마지막은 사랑하고 지금은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릴러라고 그래요. 이런 장르가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스릴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철수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버티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죠. 영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내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철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이면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면 꼭 우리 옆에서 어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 확실하게 알아내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사 이러면서 철수가 걔한테 머리 이쁘다고 한 게 언제야? 그게 언제야? 기억해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 신호 잡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시에 깨닫게 됐어요. 걔랑 사귀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요? 톡을 한번 보낼 것 같아요.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 괜찮다.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너도 얘기하면서 나는 혼자 뭐 이럴 때 약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 줘야 되거든요. 약간 사소한 한마디였는데 깊이 이리 와봐 앉아. 지난 2013년 4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넘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서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럴 때 그냥 가뿐하게 클렌징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야, 자? 아니 왜? 아파?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발언이 그렇게 의미 있고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반했다든지 얘를 버리고 걔한테 가고 싶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일이 얘 묵혀서 얘 별것이 되는 게 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들이 여자가 자기 되게 막대하고 이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다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갈등의 이제 촉발점이 며느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가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렇게 엄마가 막 아기 막 배고파서 울어도 아유 그냥 둬 아기 그냥 괜찮아 너 먹고 먹어 이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우 얘 아기 운다 아기가 많이 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먼저 밥을 못 먹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새로운 대상이 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를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상중 혈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쩌다 어른의 중심 철수고 아재 개그를 참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를 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아재 개그를 즐거워한다. 중심철수다운 아주 엑설런트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도움이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니와 현수라는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요. 미니하고 현수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웃긴 얘기 해주면은 누구 만났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야, 나 오늘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니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본 바 현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미니가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미니는 그때 되게 운 좋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던 한 가지 사건은 뭐였냐면 미니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미니의 엄마는 시댁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고 혼자 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미니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친구를 불러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미니 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미니는 너무너무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할 말 안 할 말 다 분간해서 말 안 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한테 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검열에 딱 묶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니가 현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영역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거웠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는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아,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참고 있어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신체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